2018년 11월 28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의 한 숙소에서 여행객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숙객의 이름은 칼라 스테파니악, 35세의 여성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민자로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실적이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11월 28일에 36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해 자신의 여행기를 영상으로 남기며 전업 여행 유튜버를 꿈꾸던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1월 22일 올케이자 친구인 에이프릴과 함께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왔습니다. 에이프릴은 오빠의 아내였지만 둘 다 밝은 성격의 절친이 되었습니다. 칼라는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무모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일정과 독특하면서도 안전해 보이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해변에서 뛰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관광과 쇼핑하며 현실은 잊고 마치 지상낙원에 있는 듯한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즐겼습니다. 칼라는 매일 SNS에 행복해 보이는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11월 27일, 에이프릴은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했기에 칼라보다 하루 먼저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칼라는 공항에서 에이프릴과 작별 인사 후 우버 택시를 타고 산호세 도시 명소 몇 군데를 구경했습니다. 칼라는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근처에서 에어비앤비로 검색해 산속에 수영장이 딸린 빌라를 예약했습니다. 6시쯤 우버 기사는 칼라를 숙소 8호 객실 앞에 내려줬습니다. 밤 8시 칼라는 휴대전화로 항공편 체크인을 마쳤고 내일 비행기에 타기 전에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할 예정이라 일찍 체크아웃하려고 했습니다. 낮에 만났던 우버 택시 기사에 연락해 내일 아침 8시 반에 와달라고 예약했습니다. 잠시 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칼라는 가족 대화방에 그날 자신의 사진들과 숙소 이름을 남기며 날씨가 안 좋아 무섭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객실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고 사방이 깜깜해졌습니다. 거센 열대성 폭풍이 몰아치며 숙소의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재즈바에서 보내려 했지만 날씨 관계로 취소해야 했습니다. 금세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여행의 마지막을 망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밤 9시경 또 다른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직원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겠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는 잠잠해졌습니다. 전날 밤에 칼라가 예약해둔 우버 택시가 오전 8시 반 8호 숙소 앞에 도착했지만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자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칼라의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고 기사는 직원을 찾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직원 비즈마르는 그녀가 새벽 5시에 이미 짐을 싸서 떠났다고 알려줬습니다. 28일은 칼라의 3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에이프릴은 칼라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을 알고는 숙소의 전화에 칼라가 있는지 물었고 직원은 역시나 당일 새벽에 체크아웃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프릴과 오빠는 계속해서 칼라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혀 연락되지 않았고 비행기 도착 시간인 오후 5시 반까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공항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편도 티켓만 끊고 바로 코스타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도착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지만 성인이기에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미온적이었고 신고 다음 날까지도 경찰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칼라의 오빠는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 사실을 알렸고 에어비앤비에 연락했으며 언론에 실종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칼라가 머물렀던 객실은 너무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숙소의 관리자는 역시나 28일 새벽 5시에
우버 택시에 짐을 실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버 기사가 일찍 숙소에 도착해 칼라를 만난 것인지 의심했지만 GPS 확인 결과 기사는 숙소에 8시 반 이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 5시쯤에 이 숙소로 호출받은 택시 또한 없었습니다. 칼라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지만 조회되지 않았고 그녀는 아직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숙소에는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습니다. 칼라의 휴대전화는 새벽 12시 17분에 잠시 인터넷에 연결되었다가 꺼졌고 마지막 위치는 숙소에 있었습니다. 이미 청소가 완료된 객실이었지만 경찰은 다시 경찰견을 투입하여 객실 내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경찰견은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를 맡은 듯 짖었고 경찰은 특수장비를 사용해 침대와 바닥 곳곳에서 혈흔과 정액을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백제와 식초로 방을 청소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칼라의 친구로부터 그녀가 마지막 통화에서 직원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숙소 8호의 담당 직원 비즈마르의 진술을 받지만 그는 단지 물을 요청해서 전달했고 새벽녘 폭풍이 지나고 잠잠해지자 5시에 떠난 것을 한 번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술 받으면서 그의 얼굴을 살피자 목 아래쪽으로 핥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다투다 생긴 상처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견은 한 번 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종 6일째, 숙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인근 동네 숲속에서 비닐에 쌓여 묻혀있는 여성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시신 주변에서 칼라의 여권과 휴대전화, 소지품들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고 치아 기록을 통해 그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전신에 여러 번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목뼈가 부러졌고 등에 박힌 칼로 인해 척추뼈도 부러졌습니다. 시신의 손톱 밑에선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가해자와 치열하게 싸우며 저항했던 것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하로 숙소의 담당 직원 32세의 비즈마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7일 밤 칼라에게 물을 주고 자신은 바로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DNA 협조를 요청했고 칼라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와 객실에서 발견된 정액이 비즈마르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몸을 수색했을 때 목뿐만 아니라 팔과 가슴, 전신에 긁힌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부터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비즈마르는 니카라과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으며 코스타리카에 온 지 6개월 차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칼라의 숙소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며 파로 객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파로의 마스터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객실에 남은 정액의 흔적으로 보아 성범죄를 목적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을 자던 칼라는 수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비즈마르는 그녀의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칼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흉기와 힘으로 머지않아 숨이 끊어졌습니다. 비즈마르는 움직임이 없는 칼라를 보며 그 앞에서라도 욕구를 해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DNA라는 강력한 증거에 수월하게 그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살해 후 짧은 시간에 시신을 유기하고 청소까지 마쳤다는 점에 공범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비즈마르를 제외한 의심스러운 인물은 없었고 비즈마르 또한 공범은 없다고 했습니다. 배심원죄가 없는 코스타리카에선 판사 3명이 판결했습니다. 비즈마르는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판사는 그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며 16년의 형량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숙소는 이전에도 투숙객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은 칼라처럼 혼자 투숙하는 여성이나 여성끼리만 온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눈빛을 보내거나 농담을 던지는 등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들이 보였습니다. 칼라의 유족은 에어비앤비와 숙소 측을 상대로 신원 조회도 하지 않고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을 고용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